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요즘 증시에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울한 거죠. 우울한 건데, 우리 시장에 올해 들어서 유상증자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면서 무상과 유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또 액면 분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선 이제 기업의 증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에는 일반 그냥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번에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더하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에 있는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비율만큼, 가령 이제 총 발행 주식 수가 1억 주인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유상 신주를 3천만 주를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제 30%죠. 30%를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골고루 다 우리 주식 싸게 드릴 테니 좀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유상증자라 그래요. 이걸 유상증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게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르게 또 말씀드릴 거예요. 호재냐 악재냐 그냥 중립이에요. 유상증자란 자체만 두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한 게 그 기업에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상증자는 악재로 치부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세상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문화가 바뀌고 이러면서 가령 극장에 손님이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OTT, 집에서 영화 보는 게 많이 늘어났죠. 넷플릭스 망이나 이런 망을 통해서. 그러면 사실상은 그 기업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극장을 빨리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빨리 하고 산업에 적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젠간 좋아지겠지. 넷플릭스 제대로 언젠간 망할 거야. 이러면서 그걸 그냥 계속 끌고 온 거죠. 그 사이에 만약에 그때 빨리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유상증자를 안 해도 되는 거겠죠. 또 상반기에 또 유상증자가 많았던 게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은 저번에 무슨 생명과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 또 많아. 상반기에 무지 많은데 바이오 기업 중에 기술 신약 개발한다는 회사들은요. 제가 보기에 그냥 신약 플랫폼을 걸어놓고 끝없이 증자를 해서 주식만 팔아먹고 사는 거야. 그런 기업들은 또 그러니까 대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쓰임처는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하는 데서 무슨 원재료 살 일이 있나요? 없어. 다 월급 주는 거야. 월급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다 소진이 돼. 신약 개발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 또 개발도 잘 안 돼. 그럼 시간이 흘러가. 그럼 돈이 부족해지잖아. 다 적자가 계속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유상증자 하는 거야. 돈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거야. 그런 기업들 유상증자에는 참여 안 하셔야 되고 주식을 빨리 팔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CJ, CGV도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결정을 했더라면 이 시간까지 안 왔겠죠, 그죠? 이번에 유상증자 하는 돈을 가지고 4천, 하여튼 무지 많이 해요. 거의 이제 그 발행 주식 수만큼 하는 것 같더라고, 거의.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주 주는 거야. 주가가 2만 원 하던 게 지금 8천 얼마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요, 빚 갚는 데 써요. 누적된 그 빚은 뭐였을까요?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어디 CJ/CGV 영화관 그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빚으로 계속 쌓여 있었고, 그 빚을 갚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돈 좀 더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거기에 대주주가 있어요. CJ그룹이 대주주잖아요. 그죠? 거기는 400억인가 얼마나 하고 나머지는 실질거네요. 나는 돈 못 내요. 그 대신에 싸게 주는 거니까 일반 공모해서 우리가 실권하는 건 실권조 공모를 할래요. 이런다고. 새로 그리고 무슨 뭘 개발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은 몇 푼 되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세상의 변화가 기업의 펀더멘탈을 만들고 적응하는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진짜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적응을 안 하신 거지. 진작에, 넷플릭스 나왔을 때, 이거 영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대폭 줄이고, 사람들도 좀 구조조정하고 이랬으면 이 꼴이 안 나고, 그 돈을 갖고 다른 거 뭔가를 새로운 걸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 적자도 그렇게 많이 안 났을 거고, 차입금도 그렇게 안 늘어났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유상증자, 그 다음에 사실 내용을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증자를 많이 하는 어떤 대기업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도 보면 가령 정유업이다.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앞으로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유소보다는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배터리하고 서로 이제 스위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카니발리제이션이 여기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유업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런데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울산에 가면 정유 공장이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기름이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업스트림에 있는 하학업을 하겠다고 납사 분해 시설, 올레핀 분해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또 이러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중국 때문에 안 돼가지고 LG화학하고 여천에 있는 거기 NCC 공장이 지금 적자가 나가지고 거기 막 줄인다 그러는 판에 정유회사는 또 자기 본업의 성장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고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건 하고 새로운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게 쉽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그룹 전체로 보면 캐시가 자꾸 말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나마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배터리 공장이라도 짓는 거니까. SK 이노베이션 증자를 하면 그 돈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SK온으로 많이 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SK온이 이제 결국 물적 분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모회사가 되는 거고, 거기다 또 출자하겠죠. 증자한 돈 중에 일부가 SK온에 출자가 되고 그러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된다고, 우리 구분들이. 그래서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걸 30%나 싸게 주네,
그래서 덜컥 그걸 잘못 사면 물타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려가는 주식 물타기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내려가는 주식 그거 자꾸 거기다 물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댈 희망이 있는 유상증자가 있고 기댈 희망 자체가 없는 게 있어요. 제가 문과생 바이오 투자 금지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신약 개발 바이오 한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약을 제대로 개발하려면요, 돈이 3조, 4조 막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한 것들은 우리 제 수업 받는 그 부분들은 절대 그런 혹시나 갖고 있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버리세요. 그 증자 참여해가지고 몇 푼 먹을 기라고 들어갔다가 또 얻어 터진다고. 그렇고요. 유상증자는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기업에 현금이 들어가고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현금 들어간 걸 갖고 빚을 갚겠죠. 그러면 이제 재무구조는 좋아져요. 부채비율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유상증자 중에 좋은 유상증자도 있어. 가령 이제 매출처가 확정이 된 장기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 물건 팔 곳이 다 확정이 됐는데, 본업에서 나오는 캐시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가 느려. 해마다 2배씩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차전지 회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공장을 지으면은 물건 팔 곳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은 예를 들어 금리가 7% 나야 되는데, 내가 주주들한테서 유상증자를 해서 받으면 이자 비용은 안 나가는 거니까, 그 대신에 주주들은 그만큼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저절로 커져 버리잖아요. 그죠? 가격이 같다면. 그건 주주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이거는 손해보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매출처가 확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갈 재원을 언젠가는 에비타가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유상증자 한 것보다 더 커질 게 확실한 거니까. 에비타라는 거는 상각전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보태기 한 거라는 거죠. 이것도 어려워하시겠다. 그러니까 저기 밸류에이션 강의에 있는데요. 그 감가상각은 회계상의 손실이지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금의 창출 능력을 보기 위해서 에비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타가 앞으로 늘게 확실하다 그러면 미리 미래에 들어올 돈을 미리 땡겨서 유상증자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받아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동안 회사 규모가 공장을 5배 늘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원래 벌어놓은 돈이 그만큼 설비 투자를 할 돈이 없어. 그럼 길은 두 가지인 거예요. 그죠? 재무활동으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하나는 빌리든가, 회사채를 찍든가, 은행에서 빌리든가, 또 하나는, 주주들한테 좀 미리 좀 꺼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유상증자를 하는 거. 그런 유상증자는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돼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사도 된다는 말이죠.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증자가 아닌, 원래는 주식을 싸게 주는 거니까 기존 주주에게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우리 회사가 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을 받아가는 이 제3자가 크게 기여할 게 확실하다 하는 것을 감독원에 소명을 하면 그 사람한테만 주식을 줄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증자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가령 에코프로 모티리얼스가
중국의 거메이하고 전구체 공장을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거기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거메이한테 지분을 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기술을 제공해주고 하니까 충분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 때도 그랬고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외자 유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은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현대차가 뭐 독일의 벤츠랑 이제 그 같이 유럽에 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어. 그런데 거기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벤츠가 그러면 돈 들어가는 걸 현대차 너네가 공장을 지어라. 그 대신에 그 돈을 현대차 주식으로 내가 사줄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BMW 상대로 해서 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제3자 배정 증자 해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굉장히 많아. CB, 전환사채,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래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띄우는 거예요. 사채업자에게 제3자 배정 증자를 해서 주식을 싸게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호재성 제도를 띄워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띄운 다음에 그 사람은 주식을 싸게 매집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거 팔아먹고 나와서 그냥 나중에 회사 부도나고 그런 거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인 경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다고 막 좋아하고 주가 올라가고 이럴 때 있거든요. 삐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다 그 뒤에 그 돈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게 가장 납입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돈을 빌려서 사채업자한테 빌려서 그럴듯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를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만드는 거야. 그래서 외국 돈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꾸밀 수 있다고. 그래서 잡주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그런 걸 가지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 그러는데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총 작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어요. 무상증자는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여기가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어요. 자본 중에 납입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가령 액면가 500원짜리를 발행할 때 10,000원에 발행했어. 그러면 9,500원만큼이 한 주당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고 납입자본금은 그것만큼인 거예요. 그 50원 곱하기 한 게 납입자본금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기업의 자본금은 50억인데 자본잉여금이 예를 들어 아까 고기업 같은 경우에 1,000만 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이 950억이 되는 거죠. 950억이 되는 거. 그럼 유상증자 재원이 많아지는 거죠. 아니 무상증자 재원이. 그래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 있는 그 계정 과목을 납입자본금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 사실상은 무상증자가 호재는 아닌 거지. 주식 수를 100% 예를 들어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나 어차피 자본 계정에 있는 납입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이익잉여금은 매해 번 돈을 사내에 유보해 놓은 거예요. 여기를 뚱땅 잘라가지고 납입자본금으로 바꿔놓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야. 가령 아까 지금 예를 들었던 이 회사 납입자본금이 50억인데 이익잉여금하고 이 자본잉여금을 합했더니 950억이 있어. 그러면 300%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이 잉여금에 있는 950억 중에 150억을 납입자본금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납입 자본금은 저절로 200억이 되고 주주들에게는 주식이 3주씩 더 나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테이블은 똑같다고 보면, 시가총액이 똑같다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3분의 1로 내려야 돼요. 왜냐면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사실은 아무런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없이 주식 수만 늘린 거고 회사가 이쪽 주머니에 있던 걸 이쪽 주머니로 옮겨 놓은 거에 불과한 거니까 주가가 오르면 안 돼. 그런데 시장이 착시가 있어. 좀 전까지 3만 원 하던 주식이 무상증자를 예를 들어 300%를 했다고 그래서 그 주식이 10,000원 되는 게 아니거든. 수가 안 들어가네. 예.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다니까? 덜 떨어져. 그 착시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부분들이 이제 그걸 또 노리는 거죠. 그 부분들이 착각하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다 그러면 가령 10,000원 하던 주가가 무상증자를 100% 했다. 이제 한 주씩 더 줬다 그러면 그 주가가 5,000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5,000원이 안 돼. 6,000원 되고 7,000원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큼 이익인 거잖아. 시가총액 자체가 늘어나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늘면 안 돼. 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늘어나 버린다고. 착시 현상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는 호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또 그걸 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 혹시 실권하는 분이 계실까봐 기업들이 유상을 할 때 무상을 섞어하는 데도 있어. 진짜 얄팍한 꼼수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시 현상 때문에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다 이거죠. 자, 이제 무상증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실질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 신주가 그 청약일이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그 권리락 날 되면 10,000원에 거래되는 게 5,000원 쑥 떨어져. 근데 5,000원 떨어져야 되는데 5,000원으로 안 떨어져. 권리락 했다가 올라간다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또 비슷한 것 중에 이제 유상, 무상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둘 다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이랑 관련이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회계상으로. 그 다음에 비슷한 것 중에 액면 분할이라고 있어요. 액면 분할은 요게 이제 납입 자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예를 들어 한 주에 500원 곱하기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납입 자본금이 50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한 주당 액면가를 500원짜리를 250원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아까 무상이랑 다른 게 무상은 밑에 있는 적립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거는 건들지 않고 납입 자본금 내에서 한 주의 액면가만 반으로 줄이는 거지. 반으로 줄이면 발행주식 수가 2배로 늘겠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주면 안 돼. 안 되는데 불구하고 고가주일 때는 그게 이제 유동성의 그 매수 기반의 저변을 넓힌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이 가령 한 주에 200만 원인데 나 갖고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못 사잖아요. 그런데 4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50만 원이 되니까 살 수 있어지니까 그런 논리로 액면 분할이 호재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카카오 그룹이 그런 거 잘 하시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때 올라가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 빅테크 기업들은 액면 분할을 많이 해요. 똑같이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근데 그 회사들은 액면 분할도 하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자꾸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얘기 하니까 또 이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에 MSCI 비중 자체가 줄어요. 시가총액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소각을 한 적이 있어요. 소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꼬라 박힌 적이 있어. 왜냐하면 MSCI 기준으로 보면 인덱스 비중이 줄어버리는 거니까 매도해야 된다고. 그런 이상한 일도 생겨요, 이 동네에. 인덱스 펀드들은 그 시가총액을 추정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삼성전자가 막 시가총액이 막 300조다. 근데 발행 주식의 10%를 소각해 버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70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원래대로 300조 기업 가치로 가야 되니까 원래 정확히 하면 300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사주로 갖고 있을 때는 그 회사의 돈인데 그걸 불태워 버렸으니까 그만큼 사실은 현금이 날아간 거죠, 그죠? 그런데 발행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막 이론적으로 따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줄어드는데 현금하고 얘 레버리지를 또 세임을 또 해야 되고 그래 복잡해. 하여튼 빼고 그래서 300조 하다가 10%를 매입 소각해버리면 270조가 시가총액이 되고 그럼 그 인덱스 펀드에서는 갑자기 추종해야 될 시가총액이 10% 줄어가 270조로 추정이 되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주식이 막 팔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떨어질 때 타임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그때 샀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또 반대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좋은 예가 되는데 신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막 100조, 뭐 120조 뭐 이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락업이 풀려요. 이제 1년 정도 되면 모든 락업이 다 풀리는데 올해 초에 우리 사주 직원들 락업이 풀렸잖아요. 그 수량이 제법 돼요. 락업이 풀리면 MSCI나 그다음 코스피 인덱스 거기에 비중이 늘어나요. 유동주식 비율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한쪽에는 락업 풀렸다고 주식을 팔아야 될 것처럼 우리 그 부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제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그럼 외국인들은 더 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 분할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무상이나 액면 분할은 뭐 크게 주의할 게 없는데 착시 효과만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안 사시면 되고 액면 분할 호재 아닙니다. 아무리 퍼식표 액면 분할해가 호재라고 해서 샀던 사람들 지금 거지 됐어요. 진짜예요. 유상증자를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상을 한다는 건요, 기업이 여러분한테 다시 창업자금 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 회사의 경영자의 경영 능력, 그 회사의 지나온 시절의 퍼포먼스, 주가의 궤적, 이런 걸 보고 참여를 하셔야 돼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회사 유상증자에는 절대 참여 금지. 참여하시면 더 호가 더 끼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아프지만 구조조정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네. 이상 여기까지 유상, 무상, 액면 분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내일이 6월 30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6월 29일입니다. 이제 진짜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 또 이렇게 궁금증이 있다고 그러시는 아주 간단한 증시의 거래 제도, 이걸 제가 오늘, 그 부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요 정도는
제도니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또 혹시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댓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문의 주시는 분이 있으셔서 요거는 기본이니까 알고 계실 거다 하고 패스 뭐 이런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거래 시간입니다. 증시의 매매 거래 시간인데 정규 시장이 있고요. 장중 대량 매매, 그다음에 시간의 시장 이렇게가 있어요. 아침 시작 때부터 이제 쭉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 8시 반이 땡 되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장전 시간의 매매가 있어요. 이거는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되는 가격은 전일 종가를 가지고 살 사람은 사겠다고 의사 표현을 하고 파는 사람은 팔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해서 서로 사고 팔고가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가령 뭐 사자가 뭐 만주가 있고 삼성전자 사자 만주 전일 종가가 이거 사겠다고 주문을 누가 내고 어떤 사람은 나 팔래 그러고 또 뭐 나 5천주 팔래 이러면 5천주가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서로 이렇게 그 8시 40분 땡까지만 거래가 되는 거니까 딱 10분간 거래가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 미국 시장이 밤사이에 올랐다. 그러면 대부분 사자만 있어. 사자만 있고 팔자가 잘 없어.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내렸다. 그러면 팔자만 잔뜩 쌓여 있고 사자가 없어. 그래도 또 용케. 근데 이거 거래되는 건 어떤 순서로 거래가 되냐면 주문을 먼저 낸 순서대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8시 29분 59.9초에 99초에 딱 내면 그게 1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죠? 그런데 사자가 됐든 팔자가 됐든 선착순이니까 이거는 8시 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8시 30분 정각 땡땡에 그때 딱 넣은 사람이 가장 우선권이 있는 것이.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밤사이에 나스닥이 3%가 내렸다. 그래도 거기 팔자를 내는 그럼 마침 팔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일 종가 기준으로 난 팔래. 밤사이 미국장 내렸으니 우리 시장 내릴 거야. 그런데 팔자가 주문을 내는데 8시 29분 59초 999에 딱 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8시 30분 정각에 제일 선착순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누가 또 난 생각이 틀려. 미국장 내렸지만 난 이 주식은 올 것 같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만주 팔자를 냈는데 누가 100주를 사간다고 쳐요. 그러면 누구께 팔리냐 하면은 8시 30분 정각 거기에 딱 맞게 낸 사람께 팔리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없는 예를 들어 미국장이 3%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 그 부분들 생각에 오늘 시장에 올 것 같다. 그럴 땐 보통 아침 시가가 뻘겋게 출발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난 기어코 한 줄에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 8시 29분 59초 999 딱 기다렸다가 8시 30분 딱 첫 번째로 가게 해야 돼. 근데 경쟁이 치열해.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또 이렇게 시장이 막 이렇게 그 전일 이런 것도 있어요.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은 아침 시작할 때 전일 종가보다가 시간의 단일가가 올라서 끝났으니 당연히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사자팔자는 그러니까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우선이 아니니까 요거는 선착순이야. 시간 우선이야. 근데 자기가 8시 30분에 딱 낸다고 냈는데 8시 30분 2초에 냈다. 그러면 8시 30분 0초에 낸 사람보다는 우선순위가 늦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시간 외 종가 매매 때는 네. 단일가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약간 경매처럼
더 높게 부를 수도 있고 더 낮게. 없어. 그때는 오직 전일 종가 기준으로밖에 거래가 안 돼. 하나의 가격으로만. 가격이 안 변해요. 그 한 가지 가격을 전일 종가를 놓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8시 40분이 땡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신기한 게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매매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별 관련이 없어. 미국장이 내렸는데 우리 장 오를 때도 많고 미국장이 올랐는데 우리 장 내릴 때도 많아. 그래서 그 시간에 단일가 매매를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미국장 오르면 우리 시장도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침 시작 때 막 월권 호가에 막 주식을 사요. 그리고 또 미국장 내렸을 때는 우리 장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퍼런 호가에다가 막 팔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주가는 기업이 결정하는 거라고. 기업이 결정하는 건데 불구하고 그냥 어제 시장 동향에 따라가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단일가에 아침 장전 시간에 주식을 팔았는데 그 주식이 그날 본장에서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건 각자의 선택인데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8시 40분부터 9시 땡땡까지는 동시호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자 팔자를 내는 거야. 그러면 20분 동안 사자 팔자를 집계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가격을 변화한 대로 주문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전일 종가가 10,000원이었는데 나는 9,000,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내렸어. 그래서 나 9,900원에 팔래 하고 팔자고 의사표현을 하고 그럼 또 사는 사람은 나 그래 뭐 요 정도면 9,900원이면 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9,900원 사자. 이런 식으로 주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이제 9시 땡이 되면 그거를 서로 모아가지고 체결을 시켜줘요. 그걸 동시효과라 그래. 그러면 그때는 가격 우선이야. 예. 가격 우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수량 우선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만 주를 사자고 그랬는데 9,900원이 아니라 9,800원에 사자고 내도 그건 수량이 안 돌아가고 9,900원에 팔자가 있을 때 9,900원에 사자고 하면 거기서 딱 맞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맞아진 수량끼리 맞춰준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시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전장에 있는 동시효과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말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9시 땡부터. 뭐 서로 이제 접속 매매를 하는 거죠. 가격이 서로 맞게 따라따라 열심히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제 오후 3시 20분 딱 되면 거기서부터 마감 동시효과 시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한 것처럼 가격을 서로 변경시켜서 사자 팔자 주문을 내요.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가격 우선으로 해서 3시 30분 종가가 딱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동시효과는 이제 이해가 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3시 30분에 종가가 딱 나오면 일단 선물 종가는 3시 40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3시 40분인가 45분인가 하여튼 저는 선물 매매를 별로 안 해가지고 어쨌든 현물이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선물 종가가 나와요. 이제 3시 40분부터 10분을 일단 쉬어. 종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선물이 마감이 되고 나서 3시 40분 땡부터 동시 호가가 끝나고 나서 10분 뒤부터 장외 시간의 거래 시간이 4시까지 이어져요. 20분 동안. 그때는 가격은 안 변하고 금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했던 것처럼 시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여기에는 가격을 높이고 뭐 내리고 하는 기능이 없어. 오직 가격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못다한 한을 서로 푸는 것이 뭐. 내가 샀어야 되는데 종가에 내가 못 샀네. 그러면 사자 주문을 내놓으면 돼. 내놓으면 그렇다고 또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게 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팔려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종가에 팔 걸
이런 사람은 팔자고 내놓으면 돼. 그러면 3시 40분부터 4시 사이에 서로 뜻이 맞으면 언제든지 체결이 돼요. 그 사이사이에. 거래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후장 시간의 매매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4시가 땡 되면 후장 시간의 매매가 끝나요. 끝나고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돼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매 10분마다 체결이 되는데 요거는 동시호가 거래될 때처럼 가격 우선으로 체결이 돼요. 가격을 종가 대비해서 변화시킬 수가 있어. 팔려는 사람은 종가보다 더 낮게 낼 수도 있고 살려는 사람은 종가보다가 더 높게 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격이 변한다는 거죠. 매 10분 단위로 변해. 그래서 매 10분 단위로 사자 팔자가 서로 일치하는 가격과 수량이 서로 매칭이 되면 그 가격으로 체결이 돼요. 그래서 매 10분 단위로 하는 거니까 2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몇 분의 기회가 있냐 하면은 12번의 기회가 있는 거지. 12번의 동시효과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준가는 종가가 돼요. 가격을 변화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죠. 없다. 그러니까 상한가 잔량이 막 무지 많이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 시간의 단일가에도 보면 사자만 잔뜩 있는 거죠. 사자만 잔뜩 있고. 하한가는 그 반대일 거고. 근데 이 제도는 왜 만들어놨냐면은 3시, 그러니까 4시 이후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죠? 또 4시 이후에 유럽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5시, 6시 들어가면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증시가 호주, 뉴질랜드랑 거의 비슷한 가장 빨리 열려.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요게 위도고 여기 경도잖아요. 경도상에 시간이 제일 빨리 오는 순서대로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우리 증시, 일본 증시가 같은 시간에 열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이 거의 비슷하게 열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옆으로 가면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이런 게 열리고 또 좀 가면 싱가포르 열리고 가면 인도 열리고 인도네시아 그런 식으로 쭉 가서 우리가 장 마감하고 오후 5시 정도 되면 유럽 시장이 이제 개장을 하는 거야. 근데 유럽 시장이 영국이 막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가지고 막 꼬라박는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있는 그분들 중에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겠네 이러면서 시간의 단일가에다가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거지.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는 가격이 변하면서 밑으로 꼬라박힐 때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장은 별거일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호재가 나와가지고 그 홍콩 H 증시가 막 갑자기 3시부터 홍콩 증시는 우리보다가 1시간 반 늦게 문을 닫아요. 그때 샥 올라가. 그럼 여기 우리 시간의 단일가 시간에 그분들도 비싸게 주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가 항상 이제 가격이 변한다. 변한 이유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업이 호재성, 악재성 유수나 공시를 하거나 혹은 또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가 있거나 이럴 때 주가가 변해.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안 하는 게 좋아. 또 신기한 게요. 그날 장 내내 아무것도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의 단일가에 막 밑으로 빼갖고 막 주식을 파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의 단일가는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참여자가 사각의 링에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는요, 거의 개인만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거라고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는 이미 그 부국을 마감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이미 백오피스 하고 예탁원 하고 이래서 거의 다 이제 일이 마감이 된 거예요. 장이 끝나고 나면 시간의 매매에 거의 참여를 안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자문사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장이 끝나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간의 시장에는 오직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건데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장중에 그 주가를 만든 거는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만든 건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개인끼리 만드는 거는 주가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참여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다음날 아침 시가에 이렇게 올라서 출발할 때도 있는데 그게 기업의 본질하고 관련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며칠 전에 유수 하면서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6조 5천 수주했다고 하는 뉴스를 링크를 걸어드리면서 저는 이게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 모른다고 제가 뉴스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뉴스 나오고 나서 시간에서 현대건설이 무지 올랐어요. 무지 올랐는데 다음날 시가도 쭉 올랐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매매를 해야지 그런 뉴스 따라서 시간에 가서 비싸게 주고 사서 다음날 그 운 좋게 판 사람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물렸어요. 그때도 그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돈이 될지 원가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 그런 걸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전혀 우리 그분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그걸 막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주가예요. 네? 자, 이게 수주 발표한 날, 그날 시간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꼭 더 밑에 내려가 있어.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그렇게 큰 의미를 시간의 단일가가 올랐다고 다음날 주가가 오르고 주구장창 오르고 그러지도 않고 내렸다고 해서 주구장창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개인들만 참여하는 시장이어서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들이 잘 안 되고 뉴스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자, 또 그래서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해요. 또 있어. 시간의 단일가를 갖고 작전 세력들이 이용하는 거 많아. 가령 리딩방이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종목 찍어준다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가 오른 종목들을 보고 이제 그걸 시간의 단일가 종가를 봐요. 그런 다음에 한 6시에 끝나잖아요. 시간에서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리딩방 회원들한테 그러는 거지. 저거 내일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오르겠지, 그죠?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 많이 올랐으니. 그럼 다음날 이 시간의 단일가 제도를 모르는 리딩방 회원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쪽집게다. 쪽집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요, 자기들이 그렇게 띄워놔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주가를 조작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감독 당국의 감시도 거기에 많이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에 저기 거래량 별로 없는 거를 막 쥐들이 사가지고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이제 저녁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는 거지. 여러분, 저 주식 내일 많이 오를 거예요. 시가부터 추격 매수하세요. 시가가 한 6% 뜰 거예요. 진짜 6% 떠요. 거기다 팔아먹고 나오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중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들어진 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혹 가다가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기업이 공시를 했는데 아주 내용이 있고 펀더멘탈이 정말 말이 되고 그런 막 호재성 수주 공시가 아니라 정말로 그 펀더멘탈 빅 체인지가 있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시간에서 따라가서라도 팔든가 따라가서 살든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래, 여기서 만들어진 가격은 그러나 그러니까 견고한 펀더멘탈이 반영된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덜컥덜컥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장 올랐다고 아침 대바람에 그거요. 이런 거 많아요. 언제 장중에 아침에 단일 시간의 종가에 장전 시간의 종가에 매도되는 그 잔량이 하루 종일 표시가 돼요. 팔자가 막 몇만 주가 있는 건데 불구하고 그날 많이 오른 종목도 많아.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는 거의 개인들이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장이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기관이 하루짜리 주가만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사는지 파는지 그건 아침에 보면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매매하는 거를 저는 또 오히려 더 단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매매 거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렸고 그냥 꼭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고 개인만 참여하는 시장이라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를 결정하는 건요 기업이에요. 세상의 변화에 기대한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우리 집에 공모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 하는 재미를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보다가 이 공모주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주 막 이렇게 배정을 받고 이러면 무지 좋아하세요. 근데 어떨 때는 경쟁이 심하면 있잖아요. 한 주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 주도 못 받으면 굉장히 슬퍼하시고. 아유, 재밌어라.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계신 그분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이 회사 공모주 공모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투자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절로 그분한테 제가 잘 보여야 밥을 잘 얻어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든지 공모주를 받으면 상장 첫날 아침 9시 5분에 무조건 다 팔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 3년간 상장한 다음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쭉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처참해요. 대부분은요, 뻥튀기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현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청약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간단해요. 공모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주관사의 계좌를 개설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그 청약 신청을 할 때 이게 참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기관들은요 청약 증거금을 안 내요. 개인들만 내. 그래서 작년에 제도가 이제 좀 개선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요 증거금을 안 낸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작은 투자 자문사, 운용사 이런 데서 전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20억밖에 없는 회사라고 쳐요.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2조어치도 써내요. 1조어치도 써내고. 그래서 기관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한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면 자기 회사 가진 돈 다 해봐야 500주 살 돈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 주, 50만 주를 청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서로 많이 받으려고 막 완전 엉터리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다행히 그러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주식 사면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외국인한테는 먼저 줘버려요, 주식을. LG 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할 때 외국인한테 주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도 좀 오르고 그랬다고. 그런데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게임 회사 있었죠. 크래프톤인가? 뭐 이런 회사들은 미리요. 홍콩, 싱가포르 있는 놈들한테 다 줘가지고 걔네들이 그거 올라오면 들고 패버리잖아요. 패버린다고. 카카오페이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작정한 거죠. 아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진짜 막 돈까지 청약 증거금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100만 원어치를 신청을 하면은 경쟁률이 뭐 50대 1이다 뭐 이러면 두 주 받을까 말까 한 건데 여기는 그냥 다 받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은 청약 신청을 할 때 수요예측에 참여를 하잖아요. 할 때요. 증거금을 안 내. 증거를 안 내니 무한대로 막 적어내고 그랬어요. 많이 받으려고 진짜 그랬었는데 이제 감독 당국에서 요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작년에 이제 그 룰을 개정을 좀 했어요. 뭐 회사 자기 자본만큼 그리고 펀드가 청약을 할 때는 펀드의 NAV, 펀드의 순자산만큼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관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야. 낮아지니까 우리 또 개인 투자가분들이 참여를 이거 별로 아닌가 보다 해서 참여를 또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이제 공모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꼼수를 썼어. 상장 당일 가격 제한폭을 종전에는 작년 그러니까 올 6월 이전에는 90에서 230%였는데 원래 이걸 60에서 400%로 바꿔놨어. 투기적인 매수세를 끌어서 이 공모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삐뽀야. 좀 이따가 이유를 제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 신청을 하면 이제 청약이 됐습니다 하고 문자가 날라와. 그럼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신청했는데 한 주 딱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상장 당일날 이제 아침 9시 5분에 팔아가지고 커피 사 먹어야지 그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식 배정 결과를 확인하면 배정받은 상장일부터 배정받은 주식이 거래 가능해지고 이제 그 배정을 못 받으면 여기 지금 그걸 청약 당첨이라 그랬는데 이게 용어가 좀 당첨은 아니고 그러니까 청약이 배정이 되면 상장일부터 주식 거래 가능하고 배정을 못 받으면 증거금을 이제 환불받아요. 이게 이제 공모주 우리가 이제 상장되는 거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이에요. 주식은요 모든 주식회사가 발행을 하는데요. 이제 이 시장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래하는 상장된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유통시장인 거예요. 공모주를 해가지고 기업이 상장을 하면 드디어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바로 전 시장이 비상장 주식 시장 거래가. 거기 이제 벤처 투자하시는 창투사, 신기술 금융사, 그리고 또 각각 뭐 카카오 벤처스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KT 벤처스, 미래에셋 벤처 캐피탈 뭐 이런 데서 비상장인 상태에 투자를 해요. 그것도 시리즈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도 주식 시장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했던 분들이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요즘 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뭐 나중에 락업이 걸렸다가 엑시트 할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하여튼 주식시장을 굳이 나눈다면 비상장 시장과 상장 시장. 이 비상장 시장도 제법 거래가 돼요. 그건 진짜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유통시장으로 올라오기 전이니까 가격이 싸기도 해요. 잘 사면. 근데 그건 아주 전문적인 분야라서 여기 계신 우리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해요. 그쪽에도 사기꾼들이 무지 많아 가지고 이 회사 상장이 될 거다. 이 회사 뭐 장밋빛 꿈이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뻥뜨기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막 꼬시고 막 그래서 돈 많이 잃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공모주에 청약하고 배정받고 거래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장이 돼가지고 첫날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9시 땡 해가지고 그때 고전까지 이제 8시 40분부터 9시 땡까지 동시효과를 해가지고 그때 딱 가격이 딱 결정되고 나면 거기서부터는 상한가 폭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기 이제 6월 이전에는 90에서 230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230이 되는 이유가 9시 땡 동시효과 때 공모가에 곱하기 2만큼 주문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따블 간 다음에 상한가. 상한가가 30%니까 30, 따블이 200%. 그래서 따상 가면 2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9시 땡 했을 때 기준가가 정해지고 그거를 곱하기 2만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옛날에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오르면 30%가 더 오르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간 청약 해서 경쟁률이 높고 낮고 이런 거랑 훗날에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청약 그거하고 이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때 시향이 안 좋을 때 싸게 상장된 회사들은 기관 투자가들 경쟁률도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부터 쭉 오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주식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관 투자가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모주 받은 다음에 바로 팔겠다는 생각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요즘 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AI 쪽에 인기가 있고 2차 전지가 인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AI하고 별 관계 없는 뭐 무슨 보안 회사인데도 우리는 AI 보안하네 그리고 포장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아져. 그러면 상장 첫날 여기 이제 그 신규주만 노리는 시장에 우리 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들 말고 개인 투자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들은 다른 매매는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신규주만 하는 거야. 새로 상장되는 주식을 아침 9시 땡에 사가지고 푹 올라갈 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요, 쳐다보고 있으면요, 어지러워요. 순식간에 올랐다, 순식간에 내렸다, 난리 법석을 부려요, 정말. 우리 그 부분들은 신규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공모주는 이렇게 해서 재미삼아. 요게 잘하면요, 커피값이 나와요. 진짜. 근데, 뭐 그렇게 큰 노력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뚜닥뚜닥 해가지고, 증권사 계좌 만든다면 거기 좀 한다 그러면 돈 뭐 주당 10,000원에 공모한다 그러면 한 10주 정도 신청하면 10만 원 되잖아요. 10만 원 내가 10,000원에 딱 공모 받아가지고 혹시 따상 가면은 이제 10,000 얼마 버는 거지. 그리고 아유 기분 좋아 이러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청약 증거금을 안 내요. 개인들만 내는 거고 기관이 청약 증거금을 안 내는 데는 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어떤 펀드가 있다고 쳐요. 그 펀드가 고객들이 돈을 맡겨서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펀드의 NAV가 1,000억이라고 쳐요. 1,000억짜리 펀드라고 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약을 해야 돼.
증거금을 내라 그러면 이 펀드 입장에서는 돈이 없잖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증거금 내려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곤란하다. 그래서 펀드는 증거금을 내지 않고 바로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펀드만 그래야 맞는데 일부 그 고유 계정들이 그러니까 막 최근 몇 년간 운용사 숫자가 무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부 다 뭐 하려고 늘어났냐면 기관 자격을 얻어서 공모주에서 돈 벌려고 많은 분들이 새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증거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 놨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덜해지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충분히 이해를. 혹시 모르면 의문 나면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더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공모주 절차고요. 가격 제한폭을 이번에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이렇게 높여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한폭이 없으니까, 거기 뭐, 그건 또 다른, 그 대신에 거기는 이제 금융 공교육을 제법 많이 받으셔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미국에 있는 투자가분들은.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모가 산정에 관련된 거예요. 엉터리가 되게 많아요. 공모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누가 행복해지냐 하면 일단 공모 받는 기업이 해피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또 누가 행복해지냐 하면 증권사 IB 본부에 공모 이거 등록해주는 IB 본부가 있어요. 거기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가령 진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에 만약에 IB 본부에서는 이거를 주관사를 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에코프로 모트리얼즈를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얘기가 싹 다른 거지. 어떻게든 간에 공모가를 비싸게 해야 되니까 온갖 논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엄청 땡겨가지고 비싸게 하는 거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죠? 근데, 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대상 기업을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PER이 몇 배로 거래가 되고, 하이닉스의 PER이 몇 배로 거래가 되니까, 새로 상장되는 이 회사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니까, 요거는 상대 가치를 평가하면 PER 기준으로 수익 가치를 얘는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표를. 그런데 거기에 중고 집단을 뭘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엄청 달라져 버리는 거지. 가령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안 넣고 엔비디아를 넣어버리면 공모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공모가 할 때 수익 가치를 그렇게 50%를 산정을 하고 자산 가치를 또 50%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더 하는 거야. 자산 가치는 이게 주당 순자산을 구한 다음에 이 비교 대상 기업이 엔비디아는 PBR이 뭐 40배다, 50배다, 뭐 삼성전자는 1.5배다 해가지고 엔비디아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공모 가격이 엄청 달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지시할 만한 회사를 상장시키면서도 그 비교 대상 기업을 이상한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장난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거 아무도 지적을 안 해. 지적을 안 한다고. 왜?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증권사 돈 벌고 그 회사 돈 버니까. 그래서 자산 가치를 구해서 중고 비교 대상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주당 순자산을 몇 배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그렇게 구한 거를 50% 비중을 주고
수익 가치를 또 비교 대상 기업하고 밸류에이션 한 거를 이 동네는 적정 PER이 50배야 이러면서 거기다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을 곱하게 해가지고 수익 가치를 구해.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더 한다고.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요. 그게 공모가가 되고. 그 공모가 나온 걸 가지고 수요 예측을 기관들을 대상으로 요게 우리 공모가가 요렇게 나왔는데 밴드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해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살래라고 이제 뭐 청약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수요 예측을 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핫한 인기 있는 거면 아우 나 곱하기 2까지 살래 그러고 막 찔러버리고 어차피 돈도 안 내는데 뭐. 그리고 받아가지고 장기 투자할 생각이 없어 이 양반들은. 받아가지고 그날 판다니까. 그날 팔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모가 산정도 이 순 엉터리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왜 엉터리라고 제가 주장하는지를 조금 이따가 이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주 동네가 이게 만만치 않죠. 제가 최근 3년간 신규 상장된 주식들의 공모가와 오늘 종가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요, 지금 그 정부 사이트에 이게 증권거래소인가 뭐 감독원 사이트에 있는 거를 엑셀 자료로 다운을 받은 거예요. 지나간 3년 동안 모든 종목들의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와 등락률이 나와 있어요. 공모가 대비해서 얼마나 내렸는지. 교보 14호 스펙 이거는 그거 아니니까 스펙이니까 아마 공모를 했다가 청산한 것 같아요.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한 에코라는 회사는 공모가가 24,300원인데 오늘 주가가 3,875원. 주가가 얼마 내리느냐? 마이너스 84%. 많이 내린 순서대로거든요. 여기 주관한 증권사들이고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처참한지를. 뭐 보통 76%, 뭐 70%, 60%, 57% 다 마이너스야. 공모가보다가. 공모가가 얼마나 뻥튀기 된 거냐고 이게. 예? 여기 뭐 증권사요. 대한민국 증권사 다 있어요 여기.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 대신, KB, 삼성, 한투, 여기 아이고, 말도 마세요. CN투수, 성진, 이거는 공모가가 32,000원인데 오늘 주가가 4,000원이에요, 4,000원. 예? 여기 무슨 투쟁, 이게 지금, 요게 지금 여기는 뭘 지어야 돼, 보이는데, 여기 하여튼 회사 이름들이 다 있어요. 위니아 에이드. 이건 신한투자에서 주관사를 했는데 공모가가 16,200원에 했는데 이거 2022년 6월 24일이니까 1년도 안 됐어. 딱 1년 됐다. 5,600원이야 지금. 자, 또 이건 뭐야? 크래프톤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 했는데 49만 8천원에 했는데 지금 17만 8,300원이야. 이게 현주소예요. 현주소라니까요. 이러면서 신뢰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백주 대낮에. 또 많어. 하도 많으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미래에셋증권과 유한타가 있는데 공모가가 12,400원인데 4,675원이야 지금 주가가. 이것도 2021년에 한 거야. 아이고. 많아요. 여기 지노맨 컴퍼니, 또 바이오들, 대부분 또 바이오야. 바이오 무지 많아. 내가 그래서 문과생 바이오 금지라니까요. 4만 원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16,860원이야. 얼마 되지도 않았어. 다 그래요, 다. 이게 하락률 큰 순서대로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쭉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건 뭐야? 차백신 연구소인가? 삼성증권이 11,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4,960원인 거?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 마이너스 다. 제가 자 여기서부터 그냥 회사 이름만 쭉 한번 불러볼게요. 이노시뮬레이션, 앱코, 하락률 큰 순서예요. 컨타메트릭스, SD 바이오센서, 셀레믹스, 바이젠셀 다 바이오죠. 미코바이오메드, PB파마 이것도 바이오고, 네오이문텍 이것도 바이오고, 와이드 플랜 이거는 바이오가 아니라 또 무슨 테마 걸어가지고 했겠지. 앞타머 사이언스 이것도 바이오야. BBC 이것도 바이오 같고, 위니아 에이드 이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크래프톤은 게임하는 회사고, 와이팜 이것도 바이오 같고, VC 이건 또 뭐 하는 회사야. CN2 성진 얘는 뭐 하는, 하여튼 바이오는 아니고 무슨 뭐였던 같은데. 프리스티 바이오 이것도 바이오. 라이프 시멘텍스 이건 바이오는 아니고 뭐 하여튼 리파인, 미투젠, 큐라클, 한컴 라이프케어 큐라클은 언제 사냐. 아이고, 지노맨 컴퍼니, 프롬바이오, 에이비온, KTB 네트워크 이건 얼마나 내렸지? 5,800원에 상장했는데 2,595원이네. 상투사 아닙니까 이게? 자백신연구소, 제주맥주. 와, 제주맥주도 3,200원에 상장했는데 1,450원이야. 그때요, 제주맥주 새로운 우리나라 생맥주 비슷한 생맥주인가 하여튼. 아이고, 노을, 롯데렌탈 얘는 또 대기업인데도 얼마나 공모가를 뻥튀기를 했으면 59,000원에 상장하는 게 지금 27,000원에. 아이고, 양심이 좀 있으셔야지. 응? 이지트로닉스, 스톤 브릿지 벤터스, HK이노엠, 프리시전 바이오, 카카오페이 나왔네. 카카오페이 9만원에 상장했는데 지금 45,300원이에요. 여기 그 임원분들은요 20몇만 원 할 때 팔아먹고 나왔어요. 스토크 옵션 영상.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날 인덱스 펀드가 살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왔어요. 아이고 진짜. 카카오페이 주관사가요 삼성증권, 골드만삭스증권, JP모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증권사 리서치고 뭐고 믿지 마세요 진짜. 여기는요 주식을 미리 홍콩, 싱가포르 이런 외국인데 줘가지고요 그 회사들은 돈 잘 벌어먹고 나왔을걸요. 여러분들만 그때 나레 나노텍, 툴젠 이건 또 유전자 가위한다고 또 온갖 그 감언 이설로 페이퍼를 써가지고 7만 원에 상장해가지고 35,900원이야. 예? 바이오노트, 지니너스, SND, ICD, 비플러스, 소카 이것도 또 아이고 28,000원 해가지고 15,000원. 아이고 K카 이것도 카카오뱅크 나왔다. 카카오뱅크 39,000원 상장해가지고 지금 23,250원이야.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제 카카오뱅크도 제가 은행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불건전 여신 분류할 때요. 몇 년 이상 연체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행은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설립된 지 몇 년 안 됐잖아. 당연히 불건전 여신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하지 않았다고. 아마 중단 많이 될 거야. 카카오뱅크도 은행이 되니까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정한 불건전 여신 관리 기준이 있어요. 뭐 추정 손실, 해수 의문, 고정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라 충당금 비율을 만큼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신용대출이 많아. 카카오뱅크를 하는데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출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직원이 없는데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거의 신용대출일 거라고요. 저 불건전 많아질 것 같아요. 경기 안 좋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새마을금고도 문제 있고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그런 데잖아요. 아마 제가 모르겠는데요. 불건전 여신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신규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자 들어오는 걸 영업이익으로 다 계산할 수 있었지만 원래 은행은 이자 들어오는 거에 몇 %는 그게 이제 불건전 여신 쪽에 충당금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충당금 되게 적게 쌓여 있다고. 산돌, 딥노이드, 아이고 이것도 진짜 다 반토막.
소마젠, 바이브 컴퍼니, 엘비슨,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A 플러스 에셋, 수산 인더스트리, 아주 스틸, 삼형 에센시, 아이캐스트, 쿠콘, 이거 다 참아 말을, 이거 뭐 의미가 없어. 이걸 다 얘기는. 제가 큰 회사만 이름을, 아유, 이것도,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고바이오랩. 와, 이것도 벌써 15,000원에 상장한 게 지금 만 원. 공모가 대비라는 거거든요. 근데 따상 노리고 찾는 분들은요, 이게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이거니까 엄청나게 위에다 물린 분 엄청 많은 거죠. 이거는 뭐지? 원래 상장한 기업인데, 큐라티스라고? 얘는 원래 상장을 4,000원에 했는데, 벌써 3,310원이네. 상장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올 6월에 했는데. 아이고. 여기 또 SKI 테크놀로지. 여기도 미래에셋, JP모간. 이게 기업 입장에서 왜 그 외국계 증권사한테 주관사를 또 맡기냐면요. 외국인들 끌고 오려고. 외국인들. 미리 또 주의도 좀 줘. 그래서 흥행하는 것처럼 비춰주려고. 10만 5천 원에 상장했는데 9만 4천 원이네. 한때 6만 원 갔다가 최근에 좀 올라온 거예요. 또 어떤 이것도 좋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 답 없다. 답 없어 정말. 일진 하이 솔루션. 얘는 아유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고. 여기까지가 최근 몇 년 동안 상장된 기업 중에 마이너스 간 곳이야. 이게 몇 개냐 하면 130개예요. 130개. 최근 3년 동안 그 상장한 회사 중에 공모가 이하로 간 게 130개. 그럼 여기서부터 앳더머니인 것 같거든요. 여긴 또 똔똔이고. 여기도 조금 내렸다. 하여튼 마이너스 0% 정도니까. 자,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된 거는 여기 수익률이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까 135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플러스 나오네. 올라간 것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스펙이야, 스펙. 기업이 올라간 거는 진짜 몇 안 되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자, 다 스펙이에요. 예? 전부 스펙이고 신규 상장한 것 중에 기업 단위로 스펙은 그건 그냥 2,000원 공모가로 해서 나중에 합병을 목적으로 한 거니까 이건 올라도 오른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이건 원래 그 합병을 하기 전까지는 정기예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만큼 당연히 NAV가 늘어나야죠. 자, 올라간 거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노진이라는 회사가 조금 올랐어. 7% 올랐어, 그것도. 하나, 그 다음에 CNS. 요것도 8% 올랐네요. 공모가 대비해서. 그 다음에 다 스펙이에요. 다 스펙이고. 해성 TPC. 요거 10% 올랐어. 3개. 유일 에너테크. 요거 10% 올랐어. 4개. 센코. 요거 10% 올랐어. 5개. 다 스펙이고. 알체라 요거 10% 올랐어. 6개. 그 다음 뭐 요거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스펙 아닌 거 세는 거예요. 제가 몇 개까지 셌죠? 12개, 13개, 14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LG 엔솔루션까지 대충 5개 다녀올게요. 40, 45, 한 50, 또 스펙이고 60. 자, 마이너스 간 게 135개고 플러스 된 게 6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플러스 된 거는요. 공모가 경쟁률하고 관련이 없었어. 청약 경쟁률하고 관련이 없고 여기 뭐 진짜 많이 오른 회사 있어요.
제일 많이 오른 회사가 530% 오른 회사가 있어. 루닛. 그보다 더 많이 오른 데가 하나 있어. 삼성이 투자했다가 엄청 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 855 넘버원. 그 다음에 2등이 루닛 530%. 3등이 석경 AT라고 여기가 485%. 루닛은요 공모가 경쟁률이 엄청 낮았어.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뭐 3만 원에 얼마에 상장 3만 원인가 얼마에 상장했는데 한때 2만 5천 원 내려간 적도 있었어. 참 사람들이 장기적인 눈으로 주식을 안 본다는 게 정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모가 보다가 그러니까 공모전 받은 다음에 웬만하면 아침 9시 5분에 팔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보면 증권사들 IB하고 상장하는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짜 엄청나게 뻥튀기를 많이 한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이요 상장하기 몇 년 전부터 주관사를 선정하거든요. 선정을 하면 그 주관사 회사에서 코치를 해요. 이익을 요렇게 만들어라. 요런 신사업 계획을 만들어 넣어라. 이래서 하장을 시키는 것이 진짜. 상장하는, 공모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새 신부가 시집 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사지 시키고 하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나 몰라라 뒤로 자빠지는 거죠. 이만큼 이게 진짜 정말 앞으로 고쳐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분들 공모주 하실 때 그냥 하면 웬만하면 그냥 새로 상장된 종목은 2년 동안은 유통시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정답이야. 각별히 공부한 다음에 해야 돼. 그리고 반짝반짝거리고 신약개발 바이오하고 이런 데는 금지 정말. 거긴 다 안 돼. 다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뻥튀기가 무지 많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속이 좀 상합니다. 자, 이상 이 공모주 시장, 그다음 공모주 관련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정말로 검증되지 않는 작은 스몰캡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투자할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공모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